태인영감 신점의 꿈. 태인년은 이를테면 신도시이다. 지금으로부터 612년 전인 1409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고을이다. 백제시대부터 있었던 태산군의 인의현이 병합되면서 태인년이라는 지명을 가지게 되었다. 태인년은 부안, 고부, 정읍, 김제, 임실, 순창 등지와 연결되는 도로가 발달하였기에 호남 평야 지역의 교통 중심지 역할을 했다. 태인년의 치소가 바로 태인동원이다. 조선시대 중종 때 태인영감 신잠이 건립하고 1816년에 순조 때 수리하고 중건한 기록이 남아있다. 태인동원 가까이에는 호남 제1의 정제로 불리는 피향정이 있으며 동원의 바로 뒤에는 태인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지방 관할은 보통 현감의 사택이자 살림체인 내동원과 공무를 처리하던 외동원, 그리고 향청, 작청 등의 부속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태인동원은 현감이 주재하고 직무를 보던 외동원에 해당된다. 태인동원으로 향한다. 홍살문 앞에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려 걸어 들어간다. 하마비는 현대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옴무새와 마음가짐을 가지런히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붉은 외산문을 지나 왼편에 있는 작은 문으로 들어간다. 널찍한 동원마루에 다다르며 머리 위로 청령헌이라고 적힌 현판이 보인다. 고을을 청렴하고 편안하게 다스리라는 의미다. 집무실 앞에 걸어둔 이 현판은 백성들에게 어떤 느낌이었을지 잠시 생각해본다. 청령은 현판 아래에서 현감과 육방은 어떤 마음으로 공무에 임했을까? 태인동원을 건립한 것은 태인 현감이었던 신잠이다. 1491년에 태어난 신잠은 신숙주의 증손자이자 한명희의 외증손으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다. 제주도 출중하여 23살에 진사가 되고 29살에 공직이 나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1521년 31세의 나이에 김효사화와 안척염 사건에 연루되어 장흥으로 유배된다. 그때부터 시작된 귀양살이는 자그마치 17년 동안 이어졌으며 그 와중에 아내와 자식을 잃는 아픔까지 겪는다. 세상에 거칠 것 없었던 세도 가문의 후손이었으나 결코 평탄치 않았던 생이었다. 홀로 버텨내야 했던 유배 생활 동안 신잠은 서화와 문필에 몰입했고 매우 뛰어난 기량과 예술성으로 시서화에 모두 능해 3절로 일컬어졌다. 그의 그림과 글은 예술적 성취뿐 아니라 예술가 자신의 인격과 품성, 덕이 투영되었다 하여 더욱 높은 평가를 받았다. 퇴계 이왕이 극찬에 맞이 않던 묵죽을 비롯하여 신매도, 사계화조도, 탐매도 등 걸작을 남겼다. 신잠은 유배를 마친 후 1543년에 다시 등용되어 처음으로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수령으로서 초임지가 바로 태인이다. 그는 향년 53세의 나이에 태인 영감으로 목민관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신잠은 더할 나위 없는 선정으로 태인을 다스렸던 모양이다. 큰 흉년의 백성을 잘 구휼하여 품계가 더해졌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백성의 삶을 성심껏 살피고 돌보았으며 그를 부모처럼 여기는 백성들에게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타고난 인품과 재능, 지조를 바탕으로 청렴하게 태인을 다스렸던 그가 임기를 마치고 간성군수로 갈 때가 되자 태인 고을 사람들은 신잠 부부상과 아들, 시녀와 호랑이상을 목각으로 조각하여 사당에 모시고 해마다 제사를 지낼 정도로 아쉬워했다. 통일신라 시대 태산군수 최치원 이후 두 번째로 세워진 생사당이었다. 백성에게 그만한 신뢰와 존경을 받기란 예나 지금이나 쉽지 않은 일을 터 신잠이 보여준 선정과 애민정신은 태인년에서는 오래도록 기억되고 이후 무성서원에 배양된 성인 가운데 한 명이 되어 현재까지 그 뜻을 기리고 있다. 태인동화는 태인영감 신잠이 백성에 대한 사랑과 선정에 대한 의지로 건립된다. 그가 늘 강조하고 이어지길 바랐던 뜻이 바로 청령헌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동원을 찾은 이들은 이곳이 관청이라는 점에 놀라곤 한다. 대청마루, 아궁이와 온돌방, 부엌, 다락과 창고로 이어지는 동원은 차가운 사무의 공간이 아니라 온기가 도는 삼터인 것 같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까지도 작품과 예술성에 대한 명망이 이어졌던 예술가 신잠 현감의 신미안으로 골랐을 동원은 기둥 하나, 창틀과 아궁이 모양마저도 예사롭지 않다. 실제로 1976년 전북 유형문화재 제75호에 지정된 태인동원은 현존하는 관악 건축 가운데서 공간 구성이나 조형미, 보존 상태 면에서 우수하기로 손꼽힌다. 전문가가 아닌 눈에도 단정하고 기품이 느껴지는 건축물이다. 입구에 있는 안내판에 따르면 현감의 지시를 받아 전주 선화당을 지었던 목수가 3,000냥의 공사비로 세웠다는 전설도 있다. 대청마루 위 높은 의자에 앉아 백성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사건을 수사하고 적절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 전후 사정을 듣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조금 더 백성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자 했던, 그렇게 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활용하여 성심껏 공직을 수행했던 중년의 신참원님, 태인영감 신잠이다.
대청마루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과 마당 가운데에서 서서 동원을 올려다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대청마루에서 내려다보는 마당은 낮고 사소하다. 높은 곳에 있기에 넓어진 시야는 마치 내가 전능한 존재가 되어 누군가의 속을 훤히 뚫어볼 수 있을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한다. 반면 마당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대청은 높고 가파르다. 잘못한 것 없이도 괜히 수그러지는 어깨는 똑바로 마주하지 못하는 시선에서 비롯되었지만 저 위에 그는 보고 나는 보지 못하는 높낮이 차이가 주는 불안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태인동어는 그러한 위압감을 주지 않는다. 위험이 쓰되 엄숙하게 무게 잡고 겁주는 느낌이 없다. 청렴하고 평안하게 다스리는 곳에 왔으니 긴장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너 또한 진실되게 네 사정을 고하라 고 말하는 듯하다. 부디 사정을 소상히 살펴주시길, 힘없고 미천한 이의 어려움을 들어봐 주시길, 간절했던 소망과 믿음이 사려 깊은 응답의 순간 조마조마했던 백성은 털썩 주저앉아 큰절이라도 올리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현감은 그야말로 어린아이가 믿고 의지할 어버이처럼 보였을 것 같다. 얼마나 큰 울림과 감동이었기에 수세기 동안 그를 기리고 부모 제사 모시듯 안녕을 기원하게 했던 걸까? 마당 아래에서 올려다본 대청마루, 그 위에 현판 청령원, 반듯하지만 위압감은 느껴지지 않는다. 억울하고 답답했던 것들, 어렵고 불편한 것들을 고하러 온 백성에게 이곳은 청렴하고 편안하게 다스리는 곳 청령헌이었다. 관아 건축은 그 자체로 공공성을 가진다. 백성에게 임금은 감히 쳐다볼 생각조차 할 수 없었고 왕궁은 죽을 때까지도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조선시대 백성에게 국가와 왕은 고을에서 만나는 현감이고 동원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동원과 현감도 결국 백성을 위한 존재다. 백성은 어버이 임금의 자녀였고 이 나라의 근본이었다. 4명의 임금을 섬기며 세도가의 삶을 살았던 증조부 신숙주와 다른 삶을 살았던 신잠. 그가 가고자 했던 길은 아마도 권력과 출세를 향한 길은 아니었으리라. 긴 인고의 세월을 쉬지 않고 정진했던 신잠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덕분에 다시 한번 기회가 왔을 때 그 뜻을 아낌없이 펼쳤다. 그 마음은 태인고을에 그대로 전해졌고 백성들은 그가 유배 생활 중 잃은 부인과 자식의 제사까지 함께 지내며 신잠을 위로했다. 신잠이 품고 펼쳤던 뜻과 마음은 오랜 시간 속에 희미해졌지만 태인동어는 오롯이 남아 성실하고 청렴한 공직자의 태도와 백성에 대한 사랑을 지금의 우리에게도 들려준다. 태인동어는 후임 현감에게 건네는 선임 현감의 조언이자 그의 선정을 경험하지 못한 백성들에게까지 전해진 애민의 마음이다. 백성을 사랑하고 헌신하라, 청렴하고 편안하게 살게 하라. 는 그의 목소리가 태인동원을 통해 여전히 전해지고 있다.